자, 검사는 외국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1회 공판기 1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경찰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을 부인하였고,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내가 말한 대로 규제되어 있지 않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당시 경찰에서 조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 A와 검찰 조사의 통역을 담당하였던 통역인 B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경찰 A는 제2회 공판기 1에서 내가 경찰관 A는 당시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을 들었다라고 증언하였고, B는 제2회 공판기 1에서 당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내가 그대로 통역하였고 그 내용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대로 기재된 것이 맞다. 조사 후에 피고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주며 확인할 때에도 피고인은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각 문항에 답하시오. 첫 번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는가? 이거는 이른바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니까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312조 3항에 그 요건이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되겠고요. 내용을 인정해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성립의 진정과 내용의 성립의 진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립의 진정 성립은 요거는 내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 내용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다. 실제적 진실과 일치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 즉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는 312조 제3항에 의해서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니까 이건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인데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잠깐 이게 나갔어요. 갑자기 접속이 타이머 저거 같은 거 이걸 안 해야지. 지금까지 안 그랬죠? 그렇지. 네. 계속 넘기셨죠? 아니, 안 넘겼어요. 안 넘기지 한참 동안 놔두셨어요? 네? 그렇게 한참 아닌데 내가 내려왔으니까. 이게 오래돼서 그래요? 네. 지금 그러면 약간 쉬는 시간부터 했으니까 좀 오래됐나 보다.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알아서 3교시 있죠? 네네. 한번. 네네. 이건 여기서 진행할게요. 예. 자,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특신 상태가 인정돼야 됩니다. 이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312조 1항과 2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니까 이거는 진술한 대로인데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312조 1항과 2항에 의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만 앞서 했던 것처럼 이 성립의 인정을 부인할 경우에 그때 영상 논과물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성립의 인정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두 번째 문제에서는 아마 그 문제가 논점이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 있잖아요. 요 그 사경 A의 내용, 통역인 B 말고 사경 A의 내용은 진술한 대로, 즉 내용의 인정을 부인할 때 (316조가) 다시 문제되는데요. 이른바 조사자 증언제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도입됐죠. 그래서 1항과 2항이 있는데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공판정에서, 이거 전문 진술이에요. 그 다음에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공판정에서 옮길 때, 그때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일 때는 성립의 진정이 그 다음에 진술불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필요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데요. 피고인의 진술이니까 피고인의 진술은 여기서 문제 안 되겠죠. 피고인이 공판정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얘기할 때는 이 피고인이 피고인 아닌 자에게 진술할 때 그 진술이 특신 상태가 하에서 진술했느냐, 그 다음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라고 한다면 그 진술이 특신 상태에 있었고, 그죠? 기본적으로 이 특신 상태라고 하는 요건은 동일합니다. 공통된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특신 상태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필요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데요. 원래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해야 되는데,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한 것을 들은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에서 진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신 진술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공판정에 나와서 진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술불능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진술불능이라고 하는 요건을 갖췄을 때 이때는 증거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둘 다 여기에는 조사자가 포함돼요. 조사자가 포함돼서 형사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사자를 포함시켰죠. 2007년도에 형사법 개정하면서.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제는, 가번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 조사자의 증언으로 316조의 조사자의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물어본 것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자의 증언으로 312조 제3항에 사경역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냐 문제인데, 이거는 안 됩니다. 예,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 요건은, 증거 능력 요건은 뭐죠? 사망의 요건인데,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용의 인정이에요. 그래서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이거는 312조에서 얘기했던 그 검사학성 피의자 신문조서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때는 성립 인정이기 때문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만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내용 인정이니까 그거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변호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특징이 되겠고요. 자, 조사자 증언에 의해서 증언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건데, 종전에 형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형사법의 규정을
규정 취지를 살려서 이 조사자가 증언했다 하더라도 312조 당시에 312조 2항이었었는데요. 지금은 3항인데 312조 3항에 사경영상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한 다른 사람이 조사자 증언에 의해서 그걸 인정할 수 없어요. 다만 316조에서 이 조사자 증언을 조사자를 여기다 포함시킨 것은 어떤 이유냐면 그렇게 본다면 312조 제3항 사경영상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하는 것이 거의 무의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경찰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차원에서 조사자 증언 제도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312조 3항에 의한 사경약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가 없고 대신 316조 1항에 의한 조사자의 진술의 증거 능력을 가지고 그 증거를 인정해서 바로 이 요건이죠. 특신상태라고 하는 이 요건을 증명을 해서 이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316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316조의 증거 능력이에요. 그렇지만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된다는 점,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거로 보게 되면은 법정에서의 증언 자체와 그 다음에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구별해 주셔라. 반면에 나번에서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결과적으로 이 조사자의 진술, 조사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통역인이죠. 통역인의 진술을 316조 1항에 의해서 인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312조 2항에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되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이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게 되면 아무리 증언하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취지를 과학적 기계적으로 재현해낼 수 있으므로 이게 이제 영상 녹화물이 그런 거거든요. 검사 앞에서의 진술 내용을 대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객관적인 방법이라 된다 이런 얘기죠. 아까 통역인은 통역인의 기억에 의한 것이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영상 녹화물 말고 예컨대 그 피의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냥 녹음해 두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객관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기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공소제기의 임의수사 역시 단문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공소제기의 임의수사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역시 이것도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316조나 312조와의 관계와 같은 내용이 여기도 들어 있습니다. 원래 임의수사에는요, 공소제기의 수사는 이거는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성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 제기 후에도 공소를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다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죠? 이 공소제기 수사에는 어떠한 제한 사유가 있는데요. 제한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공소 제기가 되면 기본적으로 사건의 실체, 즉 실제 진실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그 당에 주장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공판중심주의예요. 이걸 공판중심주의라고 하고 또 하나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는 수사의 객체였어요. 그러나 공판 단계에서의 피고인은 단순한 공판의 객체가 아니라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당사자예요. 그래서 피고인의 당사자 지위라는 것이 있는데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판중심주의를 침해하거나 당사자 지위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제기수사에서 강제수사와 임의수사가 문제되는데 강제수사는 거의 안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인 구속을 위한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이거는 가능하죠. 그죠? 그건 가능한데 그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임의수사는 일정 부분에서 논의가 되는데 이건데 피고인 신문이 가능하냐? 또 하나는 참고인 조사가 가능하냐 문제예요. 일반적인 참고인 조사는 허용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컨대 목격자가 여러 명인데요. 수사 단계에서 그 중에서 일부만 참고인 조사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목격자에 대해서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다. 공소제기 후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수사니까. 근데 문제는 참고인은 공판 단계에서는 증인이죠. 근데 검사가 증인을 신청했는데 그 증인이 검사의 기대와 달리 공판정에서 검사에게 불리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럴 때 공판정에서 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을 다시 그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한 참고인 조사가 가능한지 이게 문제됐던 거예요. 이 피고인 신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게 되면 당사자지위 관련해서 당사자지위를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우리 학계의 다설인데 우리 판례는 이걸 인정해줘요. 그래서 피고인 단계에서 신문했다라고 해서 증거의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 판례는 이걸 인정해 줍니다. 또 임의수사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어 있겠죠. 반면에 진술 번복을 위한 참고인 조사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원칙으로 이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위법수사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과거에 그 참고인을 다시 공판정에 환문해서 반대 신문권을 행사한다면 인정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은 판례가 반영돼서. 다만 여기서 기억할 것은 그러면 그 참고인을 다시 법정에 불러서 증인으로 불러서 다시 증인 신문하는 거죠. 그럴 때 법정에서의 진술 자체의 증거 능력은 변론이에요. 그건 변론으로 하고 이거 그 진술 번복을 위한 참고인 조사, 그래서 참고인 진술 조사의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물론 상대방이 동의해 주면은 인정할 수 있어요. 동의가 없는 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거를 써달라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는 허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99조 1항, 네.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시기상의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 신문인데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피고인 신문이 문제되는 것은 당사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학설상으로는 적설과 그 다음에 소극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적설의 논거는 뭡니까? 예, 피의자 신문과 마찬가지로 이 피고인 신문도 임의수사다라고 하는 거, 키워드가 임의수사예요. 그리고 시기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소극설 안 된다라는 얘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충돌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피의자 신문은 우리 형사소송법 200조의 규정인데 거기는 피의자로 돼 있다. 피고인은 피의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검사학성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했거든요. 지금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피고인이 되었다. 그럼 원래는 피의자 신문조서로 써야 되는데 이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진술조서로 작성한 거예요. 그때 공소제기 이후에 작성된 것이란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얘기는 이것이 유효수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적설이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제 소속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예외는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피고인이 검사의 면접을 요구하거나, 그 다음에 공범자나 진범이 발견된 경우, 그죠? 그래서 원래 이거는 피고인에 불리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참고인 조사.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칙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참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수사 단계에서 조사를 했다. 그럼 공소제기 후라도 이건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공판 준비나 공판 기일에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마친 증인을 수사기관이 다시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해서 증언 내용을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진술조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번복 진술조서 작성 목적의 참고인 조사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물론 입장 변경이 여러 번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판례에 의하면 이거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현행 형사소법 구조에 어긋나고 또 우리 헌법 27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예외는 인정합니다. 피고인이 증거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 후 원지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해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하면서 과거에는 이런 경우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요건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해줬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됐다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 증거로 할 수 있으면 변론으로 하고 이 증언 자체라고 하는 것은 공판정에서의 증언이에요. 공판정에서의 증언 자체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얘기했던 검사학성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확고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진술서로 쓰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사실 조회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공소제기 의미사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증거 능력 관련해서 여러분들 구별해 주실 것이 우리가 전문 증거의 경우에는 전문 서류가 있고 전문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311조부터 315조까지는 다 뭐예요? 전문 서류예요. 반면에 316조가 전문 진술입니다. 우리가 전문 서류, 전문 진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요증사실을 시험한 자가 요증사실을 직접 구두로 법원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고하는 것인데 그 간접적인 방법이 하나는 서류고 하나는 진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16조는 진술입니다. 그 진술은 전문한 자가 즉 요증사실을 체험한 자로부터 그 요증사실에 대한 진술을 들은 자가 그 들은 내용을 원 진술자의 내용을 공판정에서 진술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컨대 피의자 신문조서라든지 아니면 참고인 진술조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진술을 들은 자가 그것을 서면으로 기재한 거죠. 진술서는 본인이 작성한 거고 즉 진술자와 작성자가 일치하는 것이고 진술녹취서, 그 진술조서는 진술녹취서거든요. 진술녹취서는 진술한 자의 진술을 들은 제3자가 자기가 직접 작성한 거예요. 따라서 진술자와 작성자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1조부터 315조까지는 전문 서류에 대한 증거 능력 예외 요건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316조는 전문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쓸 수 있는 전문 진술의 예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전에 얘기했던 임의수사와 관련해서도 얘기했던 참고인 진술조서, 즉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참고인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하는 거, 그 방법은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공판중심주의를 중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다. 결과적으로 직접주의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거기 당사주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인이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당사주의를 침해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 형사법의 체계가 그러하니 그런 경우에는 참고인 진술서의 증거 능력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공판정에서의 그 증인의 진술의 증거 능력 문제하고는 구별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앞서 드렸던 312조 1, 2항과 3항 이 검사학생 피의자 신문조서나 사경학생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전문 진술의 증거 능력, 즉 조사자가 공판정에 나와서 피의자 단계,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보고케 하는 거, 또는 제3자가 피의자가 제3자에게 해준 이야기를 공판정에서 진술하게 하는 거, 이 공판정에서의 전문 진술의 증거 능력하고는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만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8번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에 쓰는 갑을 2015년 6월경부터 2016년 6월 10일경까지 웹하드 사이트에 43만 8천 건의 영화나 드라마를 업로드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해서 저작권자의 저작자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검사 S는 피고인 갑을 위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면서 저작권법 위반 사실의 일부인 범죄 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다음에 종이 문서를 출력하지 않은 채 CD 자체를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 갑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경우 CD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공소 제기 방식이에요. 공소 제기 방식은 공소장으로 해야 된다. 그죠? 공소장으로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공소장에다가 CD를 첨부했는데 이때 이 CD도 CD에 기술되어 있는 CD에 담겨 있는 내용도 여기에는 어떤 사실이 기재되어 있겠죠. 사실이 담겨 있겠죠. 그죠? 이 사실도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공소장에는 4가지 기재사항이 있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가 공소사실 아닙니까? 공소사실인데 이 CD에 들어있는 내용도 공소사실, 즉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전자문서 부분에 대해서 공소제기가 성립하느냐 이 문제는 이 부분도 공소사실로 볼 수 있느냐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인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 공소제기 방식은 공소장으로 즉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구술로도 안 됩니다.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서로 한 이유가 있어요. 형사소송 절차의 개시가 공소제기로부터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장을 통해서 어떤 것이 공소제기의 공소사실인지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즉 심판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됩니다. 비록 이 CD에 대해서 당사자가 즉 피고인이 동의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CD에 담겨있는 사실은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문제였어요.
자,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서 공소제기가 제기된 것을 볼 수 있을 뿐이고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제기가 제기된 것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럼 왜 검사가 이랬을까? 사실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43만 8천 건의 영화나 드라마를 업로드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작권 침해 사실이 하나가 아니라 이게 44만 8천 건이니까 이걸 공소장에 쓴다면은 어마무시한 서류가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일부는 공소장으로 쓰고 일부는 CD에 담은 거예요. 여기 저작권법 위반 사실의 일부인 범죄 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조작된 형태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문제 아시겠죠? 자, 공소장에 이제 좀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죠. 자,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 그죠?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 문서입니다. 공소장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검사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기명날인은 뭔지 아시죠? 네. 이 기명과 서명은 거의 같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서명은 자서예요, 자서. 자기가 직접 써야 됩니다. 근데 기명 같은 경우에는, 기명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내 이름을, 워드로 친다든지, 아니면은 도장을 찍는다든지 하는 것이 기명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공소제기에 관해서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한 것은, 자, 그 이유죠. 이게 이제 이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가 되는 거죠.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백히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서면의 공소장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다. 자, 그러니 공소제기 효력 범위는 서면의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결국 서면이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해하셨죠? 왜 그렇다고요? 엄격한 형식 주의가 필요한데 그것은 심판 대상을 명백히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작성한 서면인데 이 CD는 서면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변론에 응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만큼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 심판 대상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검사 S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구술에 의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서 공소 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역시 또 전자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CD를 제출했다. 이 피고인은 이러한 공소장 변경 신청에 동의하였다. 이런 경우 CD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된 것인지 설명하시오. 원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문서로 해야 됩니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공소장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 구술로도. 그러면 공소제기는 구술로 안 되는데 공소장 변경은 구술로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공소사실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추가철에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취지는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역시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해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구술로도 할 수 있다. 구술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 다만 피고인이 제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가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허가 신청의 범위는 어떻게 볼 것인가? 결국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구술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검사가 구술의 공소사 변경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하고자 하는 공소사의 내용은 서면에 의하여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진술해야 한다. 여기서 동의했다면 가능하지 않았냐? 구술로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피고인이 동의해줬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구술로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뭘까? 역시 심판 대상, 즉 공소사실의 내용이 변경되는 공소사실의 내용이 무엇인지 특정하여 진술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CD에 들어있다면 그거는 진술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검사가 고소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라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 매체를 제출하였다면 그 부분은 진술이 없죠. 공소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해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을 허가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공소장 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는 없겠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검사 S의 소실 검찰수사 D는 미국에 있는 서버를 임대해준 웹서버 임대회사 담당자 A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검찰수사 D는 전화통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기재하고 검찰 D만 김영란이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게 수사보고서 문제입니다. 검사 S는 이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검사 S는 이 수사보고서는 A가 외국 거주로 인하여 공판기에 진술할 수 없고 검찰 수사가 특히 신빙할 수 상태 하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 D도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수사보고서가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보고서예요. 여기는 누구의 서명이 있는 겁니까? 검찰 수사 D. 예. D의 서명만 있는 거예요. 검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죠? 예. A와의 진술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 전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가 한 이야기를 D가 듣고 D가 기재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어요. 이럴 때 이걸 증거로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311조는 해당 사항이었고 312조에 피의자 신문조서 그 다음에 참고인 진술조서 진술서 그 다음에 거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없죠. 그럼 이거는 313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313조. 자, 위 수사보고서는 결과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건데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먼저 증거법적인 성격을 본다면은 311조 내지 310조에 규정된 것에 해당돼야 되는데 위 수사보고서는 311조, 312조, 315조, 360조 적용 대상이 아님이 분명해요. 이거는 수사보고서는 조서가 아니거든요. 얘는 기본적으로 조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313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해야만 314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진술은 A와의 대화니까 A의 진술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313조를 보게 되면 기명날인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립의 진정이 인정이 돼야 돼요. 성립의 진정이 인정돼야 되겠고 피고인의 진술이 있다면 특신상태까지 필요합니다. 313조의 경우에 1항의 경우에 그래서
피고인이 아닌 자라고 한다면 성립의 진정이 피고인이라고 한다면 성립의 진정과 특신 상태가 요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립의 진정은 누가 할 거냐? 우리 잘 알겠지만 성립의 진정은 진술한 대로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문제는 D의 진술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A의 진술이니까 A가 해야 됩니다, 얘는. 근데 A가 외국 거주죠. 그러니까 외국 거주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313조에서 증거를 쓸 수가 없고 결국 314조 넘어가야 되면 성립인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314조는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외국 거주의 의미는 굉장히 엄격하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수사를 다 동원한 다음에라도 동원함에도 불구하고 진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럴 때만 외국 거주를 인정해 주는 거죠. 자, 위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수사보고서에는 검찰수사의 김연아님만 되어 있을 뿐 원진술사 A의 서명 또는 김연아님이 없고 따라서 위 수사보고서 314조에 정한 진술기자 서류가 아니어서 314조에 의한 증거 능력의 유무를 따질 필요도 없다. 우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제 요건이 314조의 전제 요건이 기명단위 또는 서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외국에 있는 사람과 통화한 내용이니까 그 진술한 자의 기명단위는 있을 수가 없고 서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검찰 주사만 있는데 지금 검찰 주사의 진술의 증거 능력은 이거로 족하지만 A의 진술의 증거 능력은 A의 기명단위나 서명 없거든요. 그러니까 313조가 적용이 없는 것이고 313조가 적용이 없다면 진술을 요할 자가 진술할 수 없을 때 적용되는 314조도 적용 없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검사에 쓰는 갑의 종업원으로서 위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잘 알고 있는 B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B가 갑의 보복이 두렵다고 출석을 거부하자 가명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다음 B를 출석시켜 진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검사는 가명으로 된 B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거는 검사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니까 312조 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2조 제 사항은 역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돼야 되고 성립의 진정이 인정돼야 되고 반대 신문권이 보장돼야 돼요. 그리고 특신 상태를 요건으로 하게 됩니다. 이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314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로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다라고 했을 때 형식적 진정 성립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실질적 진정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 왜 실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뭐죠? 기명날인이 날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명날인이 가명이다 라는 얘기죠. 이 가명이 가능할까? 결론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핵심은 이게 누구의 명이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술의 내용이 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확인해 봅니다. B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인정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인지가 문제되겠다. 그래서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인정한 경우에 이것이 가명으로 쓸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형사소송법은 조서에 진술자의 실명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그대로 밝혀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수사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해서 조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실제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한데 대부분 보복범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진술을 꺼린단 말이죠. 근데 진술자가 누구인지 신병을 감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시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우리 판례가 인정해 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피고인 갑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피고인 갑은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는데 출석한 갑의 변호인 P는 갑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한다는 진술하였다. 이러한 변호인 P의 증거 동의는 유효한가? 그러니까 증거 동의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할 수 있는데 그건 맞아요. 근데 변호인의 증거 동의는 어떤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이냐? 즉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가능할 것이냐? 우리 앞서 그 고소권에서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의 고소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 피의자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동의권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건 아니겠다 이런 얘기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는 없다. 왜? 피고인이 불리해지니까 말이죠. 네. 따라서 증거 부정한 갑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의 증거 동의는 효력이 없다. 여기 이제 318조 앞서 우리가 증거 동의 1항 있었잖아요. 1항과 2항. 증거 동의 주체는 소송 주체인 검사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뭐에 불과해요? 보조자에 불과한 겁니다. 네. 그래서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 증거를 함에 동의할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피고인 갑의 공범인 을은 사법경찰관 C 조사 후 지병으로 사망하였는데 피고인 갑은 사법경찰관 C 작성의 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이 경우 위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314조에 의해서 증거는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주 중요한 공범 문제거든요. 갑과 을이 공범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피고인 갑의 공범인 을이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예. 피의자 신문을 받고 이걸 작성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갑과 을의 범죄 사실이 여기 들어있겠죠. 문제는 이 사경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쓰는데 갑 피고 사건에 증거로 쓰는 경우와 을 피고 사건에 증거로 쓰는 경우에 누가 이건 잘 아시죠? 내용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내용을 인정해야 될 것이냐 문제예요. 을 피고 사건이라고 한다면 본인이기 때문에 내용 인정은 을이 합니다. 그러면 갑 피고 사건에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을에 대한 사회적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갑 피고 사건에 증거로 쓰려고 하는 거죠. 공범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사이가 좋은 것 같지만 공범은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물론 학설상 논의가 있습니다만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 피고인 갑이 내용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피고인 갑이. 자, 근데 이 사건에서 을이 사망했어요. 자, 을이 사망했다면 그러면 원래 314조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조건이라 그랬죠? 하나가 진술불능, 사망 등으로 인한 진술불능. 또 하나는 특수상태. 이거는 우리가 필요성이라고 하는데 필요성과 특수상태를 요건으로 해서 314조의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비록 312조나 313조의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314조에서 증거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술불능이라고 한다면 예컨대 이 사건의 갑피고 사건의 내용을 인정할 사람이 갑이 아니라 을이었다면 을이 사망했으니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사건의 갑피고 사건의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갑이 진술해야 된다면 진술불능이 아닌 거죠. 진술불능이 아니라고 한다면 314조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을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전문증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왜 그럴까?
공범에 대한 사용자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에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내용 인정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문제인데, 여기서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학설 대립이 있는데요. 312조 제2항은 이건 구법 시대의 판례입니다. 당해 피고인과 공범에 있는 다른 피고인, 지금 현행으로 보게 되면 이건 312조 제3항이에요. 피의자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당해 피고인이, 그죠? 공범이 아니에요.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는 없다. 그래서 사망 적용서를 취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현재 개정법으로 보면 사망이 적용된다. 이거 좀 판례는 국법 판례고요. 그러니까 314조로 적용할 수 있겠냐 문제는데, 결국 314조를 적용하려면 진술을 요하는 자가 진술할 수 없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에서 진술을 요하는 자는 을이 아니라 갑이란 말입니다. 근데 갑은 사망하지 않았으니까 진술 불능이 아니고 314조 적용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 검사 외에 수사기한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누구라고요? 공범이 아니라 그 피의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 그 피의자는 공범입니다. 얘는 공범이고, 당해 피고인이, 그러니까 얘는 을이고 얘가 갑이란 얘기예요.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해 피고인의 갑 피고 사건의 증거를 쓰기 위해서는 갑이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망한 사람은 을이니까 진술 불능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314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범 문제는 상당히 재미있는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 말고 여러분들이 대비해 주신다면 검사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들이 아마도 출제될 것입니다. 그때는 검사성 공범의 경우에 역시 똑같이 갑과 을이 있는데요. 검사성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한다면, 그러면 똑같이 을에 대한 검사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갑피고 사건의 증거 쓰려면은 이때는 성립의 진정을 누가 인정해야 될 것인가? 즉 다시 말하면 312조 1항과 2항에 적용될 것인가? 아니면 312조 제4항에 적용될 것인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우리 조문 자체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로 한정해 놨어요. 312조 1항이. 그래서 공범자의 경우에는 참고인 진술조서로 봅니다. 그래서 312조 제4항이 적용돼서 결과적으로 검사성 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갑피고 사건의 증거로 쓰려면은 그때는 312조 제4항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되고, 이 성립의 진정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을만 할 수 있습니다. 을이 하고, 그 다음에 반대신문권을 보장해 줘야 돼요. 이 반대신문권은 갑에게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죠. 갑에게 보장되고, 그 다음에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증거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학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 공범의 경우에 검사학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경적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출문제에 보게 되면 공범의 경우에 검사학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잘 대비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018년도 형사소송법 사례문제,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